어떤 공공기관하고 전세 사기범을 잡으려고 해요.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지자체 안에 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원가 대비 전세가율이 8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위험해요. 5년 미만의 주택들은 사실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또 위험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전세 사기범들은 지방세나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게 데이터에 흔적이 남는군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인공지능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뭘 해야 되냐. 그럼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요. 데이터 라벨링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최근에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난립니다. AI의 시대가 왔다. 이런 걸 피부로 그리고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몸소 느끼고 있을 텐데요.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 또 우리 사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의 일이 달라져야 한다. 일이 왜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 하던 방식은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까? AI 시대는? 저도 다 떼고 그냥 사례부터 그러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유마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2016년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 만든 회사인데 이 친구들이 미국 회사인데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를 하나 냈어요. 벌써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럼요. 어떤 서비스를 냈냐면 쇼피파이라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이커머스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이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 거기에서 진짜 많은 셀러들이 물건을 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셀러들은 전부 상담사가 필요해요. 물건 팔고 나면 상담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 셀러들이 자기네 물건을 팔고 난 뒤에 상담사 혹은 팔기 전에 상담사. 근데 이제 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상담사를 어렵죠. 많이 두기도 고용하기 어렵고 어렵죠. 힘든데 그런 거를 위해서 딱 만든 거예요. 그러면 AI가 네, AI가 대신 상담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물건을 산 다음에 이거 반품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교환을 해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상담사가 이렇게 보면서 메일도 써주고 대응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담사가 할 말은 예를 들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반품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알겠어요, 반품해줄게요. 이렇게 한 줄로 딱 써서 보내면 소비자가 어떨까요, 느낌이? 반품해 준다니까 크게 뭐 불만은 없겠지만 기분 나쁘죠. 기분은 좀 이렇게 이거 좋지 뭐야, 않겠지. 예의 없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내냐. 그래서 알았다, 반품해 줄게.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뭐 고객님 뭐 감사합니다부터 뭐 다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거를 챗GPT를 붙여가지고 그냥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사는 자기가 반품해 줄게. 너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내가 반품해 줄게. 이 한마디만 그냥 써서 내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메일 답변을 간단하게 보낼 건지 아니면 장황하게 보낼 건지. 그다음에 프로페셔널한 언어로 할 건지 아니면 상담사니까 사과하는 투로 보낼 건지 요거를 갖다가 자기가 탁탁 선택만 하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영어 문장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상담사들의 정신 노동을 이런 자세를 하겠네요. 그리고서 이제 엔터만 딱 누르면 자기가 이제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그냥 엔터 누르면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퍼포먼스가 몇 배 정도 개선할 것 같으세요? 상담사의 퍼포먼스가 2배? 3배? 3배. 아니에요. 몇 배예요? 100배, 1000배. 100배, 1000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기술이 붙으면 뭐 2배 생산성이 그런 올라간다. 정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를 갖다가 소비자가 물건 이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재고도 바로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진도 다 크롤링 해가지고 바로바로 다 띄워줘요. 이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찾아다니던 일을 이제는 그냥 채팅을 하고 나면 그게 다 나와요. 심지어는 소비자가 저한테 채팅을 하는데 상담사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채팅을 이해해가지고 그거 답변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줘요. 그럼 저는 엔터만 누르면 돼요. 그거는 흡사 일이 달라진다라는 관점보다는 마치 사람 인력이 줄어드는 관점 아닌가요? 그것도 있죠. 그래서 일이 달라지는 관점도 또 준비했어요. 이제 코딩 같은 거 잘한다고 하잖아요. 챗GPT가. 코딩도 잘하는데 저는 이제 분석을 하니까 분석 시장도 끝났다고 봐요. 분석 시장이 끝났다는 거는 제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 네, 맞아요. 제 잡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2달 전에 나온 기능이에요.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챗GPT 이제 4.0 버전은 20불씩 우리가 내야지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를 가면 코드 인터프리터 베타 버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코딩한 것을 분석을 해주는 건가요? 잘했냐 못했냐? 우리가 잘못했냐를? 챗GPT 가면 그 창에다가 파일 업로드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이 하나 생기고요. 그걸 탁 누르면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저한테 파일을 하나 주더라고요. 엑셀 파일이에요. 하나는 광고비를 쓴 이제 컬럼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컬럼은 그때 검색량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검색량. 당연히 광고비를 많이 쓸수록 검색량이 늘어나겠죠. 예, 그거를 갖다가 딱 그 두 컬럼이 있는 파일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렸어요. 코드 인터프리터에. 네. 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딱 올리니까 이거를 다 이해를 하더니 요런 데이터가 있는 거군요라고 데이터 샘플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해드릴까요? 딱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 네, 준다는 이 건가요? 엑셀을 가지고 자기가 분석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있다. 그래서 있다. 네, 그래서 예스. 저는 그거 하나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차트를 쫙 그리고 평균, 분산, 뭐 표준 편차, 중앙값 뭐 이런 것들 다 하나씩 해보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분석해서 띄워줘요. 그리고 해석을 해줘요 밑에다가. 해석까지. 그러니까 인터프리터겠지. 야, 요거 괜찮네. 그래가지고 분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예측이거든요. 너 그럼 혹시 예측도 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지금은 이런데.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예측 모형을 저한테 설명을 딱 해주면서 가르쳐요 저를. 아 진짜? 네, 예측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요번에 이 데이터는 이 모형이 제일 좋아. 광고비가 지금 형태대로 하면 광고비를 더 쓰면 우리 검색량이 계속 증가할 거니까 더 써. 근데 솔직히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 직원들한테 이걸 하나씩 시키려면 이 단계별로 가르치고 그걸 다 했어야 되는데 얘는 이걸 그냥 안 가르치고 다 해줘요. 심지어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너무 빠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옛날에 못하던 얼마 전에 못하던 것도 지금 바로 보완돼가지고 나오니까 분석 옛날이 같은 아니라 것도 지난달이죠. 그쵸? 지난달. 네, 맞아요. 이거 분석가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진짜 허탈하고 무섭다. 그 사람은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표 입장에서 얘기하면 분석가나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야 이거 분석 좀 해줘. 근데 분석하다 보면 가설이 막 바뀌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해줄래? 저것도 해줄래? 요 한 3번만 물어보면 애들 표정이 그렇죠. 안 좋아져요. 저 사표 내죠. 그렇죠. 챗GPT는 그냥 sure. 그냥 뭘 물어보면 맨날 sure야. 아니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위기잖아요. 우리가 AI 시대에 일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보다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냐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그거는 저는 근데 같은 얘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AI를 잘 쓰는 사람이 어차피 못 쓰는 사람의 일을 다 대체할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AI를 잘 쓰는 회사가 못 쓰는 회사를 다 대체하겠죠. 점점 잘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일할 것이냐가 결국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것이냐는 질문 같다면 네. 답은 우리가 AI를 잘 쓰는 인간이 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잘 쓰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을 잘 쓰는 인간이 돼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나요? 그렇죠.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그런 선택은 안 선택이 하잖아요. 아니고 네, 그냥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빨리 받아들이고 잘 쓰게 되는 것도 그냥 하나의 업무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잘 써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이젠 저는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되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라는 질문도 좀 바보 같은 게 당연히 이 AI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알고 학습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뜻이죠. 제가 너무 재밌는 그림을 하나 봤는데 미래의 조직 모습이래요. CEO만 휴먼이에요. 회사 조직도인데 거기에 CEO만 휴먼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다 인공지능. AI네요. 사실은 그냥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인공지능도 그냥 한 마리죠. 그래서 대표하고 인공지능 둘이서 일하는 어찌 보면 그냥 원맨 컴퍼니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그런 미래의 조직이 되지 않을까. 되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실제로 사람만 대표고 CEO고 진짜 다 AI야. 그런 회사가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시기도 하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좋냐고요? 아니 이제 물론 이제 장단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표들은 사실 고정비를 맞아요. 줄이는 게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정비를 줄일까? 그냥 사람을 자른다라는 개념보다는 사람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짠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한 회사가 고용하는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옳은 예측일 근데 수 저는 있겠군요. 줄어들 거라고 당분간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표님이 입장에서도 세바시에서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직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어차피 주게 되거든요. 오케이. 거기서 전체적인 생산성이 거기서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다른 방식의 고용이 되는 거지. 맞아요. AI의 고용이 되는 예,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직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활용력이랄까 이런 네. 거를 잘 습득하고 학습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 경쟁력이 결국 조직의 경쟁력이고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조직은 세바시는 개개인들이 네. AI와 관련해서 네. 어떤 걸 좀 배워야 될까요? 세바시는 배울 게 없어요. 그냥 네. 직장인들이라고 좀 이렇게 네. 제너럴하게 좀 얘기하면 직장인들은 진짜 정확하게 지금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직장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성형 AI가 등장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가 돈을 벌고 있느냐 이 형태들이 있어요. 제가 4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을 창조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시장 창조자는 뭐냐면 챗GPT를 만든 오픈 AI. 제일 혁신 기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 뭐 없는데 뭘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네이버의 클로바 X. 우리는 사실 그것만 아는데 그러진 않고요. 지금 LG도 엑사온이라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SK도 A-라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 시장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내 기업들도 자기만의 생성형 AI 브랜드들을 다 만들고 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잖아요. 투자는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결국에 남들이 투자를 못 따라오고 다 이제 못 하게 되면 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시장 창조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지배자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1등 서비스. 예를 들어서 벤츠. 차 좋잖아요. 근데 조만간 자율주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들은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차 안에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창문 내려, 음악 켜줘, 전화 걸어줘, 뭐 이런 정도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만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정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화도 틀어줘야 되고 그러면 이 모든 걸 음성으로 제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는 엠벅스라 그래가지고 이미 음성의 서비스는 있으니까 MS하고 이미 손잡았어요. 그래서 챗GPT하고 붙여가지고 물어보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그 시장으로 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자들은 기존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생성형 AI를 붙여서 더 격차를 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 생산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에요. 스타트업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기존에 영어 교육 시장도 있었지만 갑자기 챗GPT를 붙이니까 너무 재밌는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챗GPT한테 야 너는 나이키 매장의 직원이야. 나는 거기 손님이야. 나 영어 공부할 건데 우리 대화하자. 갑자기 역할극을 주는 거죠. 손님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프롬프트 설계라고 하는데 프롬프트 설계만 잘해 놓으면 재밌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돈은 별로 없지만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오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비스 생산자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에 서비스 활용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이. 네. 여기가 이제 제일 큰 비즈니스의 시장이에요. 아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게 우리 모두 다예요. 모든 기업. 예를 들어 삼성.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삼성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봐요. 다들 삼성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도입할까? 첫 번째는 도입을 하는데 챗GPT한테 자료를 올리면 그 자료가 오픈 AI 서버로 가거든요. 그 필요하잖아요. 얘기는 유출이 된 거잖아요. 얼마 전에 뭐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쓰지 마라 이렇게 뭐 뉴스가 났는데 사실은 지금 삼성에서는 내부적으로 생성형 AI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MS나 네이버 같은 데하고 손을 잡고 잘 활용하는 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대기업만 이 서비스를 활용한다. 그게 아니에요. 직원 5명, 3명 있는 그런 기업들도 이런 챗GPT나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완전 자동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장인이라고 했으면 뭐 그들이 속한 자기네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쵸. 어떤 뭐랄까 노력이나 네. 어떤 선도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그 열정에 의해서 서비스 활용자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세바시는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세상을 바꾸는 AI라고. 아, 진짜요? 저희가 이미 네. 활용해서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세바 AI라고 있어요. 세바 AI는 이제 세바시 전용 챗봇. 아, 세바 세상을 바꾸는 AI. 그 AI 글씨가 이게 C자 비슷하잖아요. 아. 그죠? 세바시인데 이런 이게 거 진짜 사실 잘죠. 세상을 바꾸는 AI인데 네. 이거는 이제 세바시 강연이 한 1,600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다양한 주제, 테마, 다양한 분야의 강연자들이 이야기한 거니까 네. 이걸 토대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도전하고 싶은데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어, 좀 네. 우울해. 이런 때 보면 힘이 나는 강연은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실 세바시 예전에 제가 분석을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세바시 맞아요. 내용을 분석할 때 사람들이 세바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울하거나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그쵸, 친구. 위로가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겠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AI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강연을 알려줘. 그러면 그 강연을 또 알려줘요. 아, 세바 AI한테 그걸 질문하면 물어보면, 그냥 알려줘요. 네, 네. 그럼 거기 물어보면. 뒤에 챗GPT를 붙이신 거예요? 아수겁을 개발한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죠. 아수겁이라고 되게 유명한 네. 우리 카카오톡에서 볼 수 있는 AI. 근데 여기가 챗GPT가 결합해서 만든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벌써 붙였어요. 벌써 붙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되게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너무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챗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용자 욕구에 기반한 큐레이션을 하는 거죠. 사실 그거를 만약에 세바시 직원분들이 전부 대응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많은 에포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챗봇이 그냥 자고 있을 때도, 그렇죠? 퇴근했을 때도, 우리가 잘 때도 일하죠. 걔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업스테이지의 도움으로 좀 우리가 네. 작은 기업이지만 첨단의 기술을 네. 통해서 좀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었다. 맞아요. 김성훈 대표님이 그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럼요. 지금 국내 세계에서 최고죠. 아니에요. 국내 최고죠. 세계에 가서도 그 지금 글로벌 최고죠. 네. 아무튼 이준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활용자가 돼야 되는 거군요. 이건 누구나 하나하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해야 돼요. AI에 대해서 네. 뭐가 뭐 두렵니, 뭐가 뭐 어떻게 되니 이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봐야 되고 당장 경험해 봐야 되고 학습해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그렇죠. 자꾸 그걸 배워야 된다 그러면 뭐 파이썬을 짜야 되는 건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인터넷에 뭐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나 이런 걸 다 이해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예. 내 일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상상력의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영 대표님이 우리가 AI를 이야기할 때 경쟁력을 가진 이유가 사실은 데이터 전문가예요. 이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라는 회사도 데이터 분석 회사이기도 하고 네, 저는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걸 학습해서 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데이터와 AI의 관계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기저에 다 데이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예를 들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인공지능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뭘 해야 되냐. 그럼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요. 데이터 라벨링 하세요.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서 관리해라. 네. 지금 세바시 안에도 맞아요. 엑셀이 엄청 많으시죠. 맞아요. 그쵸? 그 아까 말씀드린 세바 AI도 네. 사실은 그 데이터를 라벨링한 라벨링 했을 네, 거예요. 맞아요. 예, 엄청 안 했죠. 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놀이공원 회사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놀이공원을 하는 회사하고 A라는 행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를 갖다 10년 동안 계속 관리를 했어요. 엑셀로. 그래서 그 데이터가 다 있더라고요. 오. 예, 근데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얼마를 버는지를 보고해라고 할 때는 그것만 필요한데 지금은 분석 시대가 되고 나니까 요구 사항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 놀이공원에 몇 명이 올지 알려줘. 생각을 해보세요. 예측적. 놀이공원에 다음 달에 몇 명이 오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려면 모르죠. 날씨도 알아야 되죠. 날씨에 아, 따라서도 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방학인지 시기. 평일인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야 되는 데이터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는 어쩌면 기업 내부에 흩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도 정리를 안 해놨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이걸 가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가설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가설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모은 다음에 꼬리표를 잘 다세요. 왜냐하면 생성형 AI, 챗GPT를 붙여도 얘가 꼬리표를 잘못 달아놓으면 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아니까. 이해를 하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 작업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래야 기업이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자, 챗GPT는요 오픈 AI에서 만들었는데 걔가 돈을 어떻게 벌까요? 향후에 뭐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있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 과금을 해요. 그렇죠. 그게 API 를. 20불 그쵸. 뭐 이런 얘기죠. 그거는 20불짜리가 있고요. 그다음 API라는 걸 해가지고 그냥 아예 연결해 놓고 기업들은 쓰거든요. 그러면 질문하는 것도 과금이고요. 답변을 주는 것도 과금이에요. 근데 얘가 뭘 해주냐면 데이터를 전처리해주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도 해줘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도 과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어놨으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건데 깨끗하게 안 만들어놓고 쟤한테 맡기면 돈 내고 깨끗하게 한 걸 네. 받는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직원이 1,000명이야. 그 1,000명이 그런 걸 신경 쓰면서 쟤한테 요청을 안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그냥 폭탄이 나가는 거죠. 저는 기업한테 추천해 주는 거는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깨끗하게 하는 클렌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과금 체계가 또 웃긴 게 하나가 있어요. 과금을 하는 단위를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돈을 매겨요. 근데 영어는 싸고 한국어는 비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요. 한국말로 그러면 22 토큰을 매겨요. 근데 나이스 투 민유 하잖아요. 그러면 4토큰밖에. 그러니까 왜 이유는 뭐예요? 그 영어의 단어 하나하나 우리는 어절 하나하나 그치, 이거를 갖다 데이터가 다 많아서 나눈- 그런 거죠? 그렇게 매기는 거야. 영어가 1이라 그러면 한국어가 2.5배. 인도어가 제일 비싸거든요. 걔는 8.8배. 그러면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생성형 AI는 모든 기업에 다 붙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돈을 우린 다 지불해야 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미국 비싸게. 기업보다 2배 반을 더 내고 인도 기업들은 8배를 8배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경쟁력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제가 뭐 네이버 쪽은 안 만나봤지만 네이버가 한국어로 된 생성형 AI를 클로바 X를 출시했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이제 하는 차별화 서비스는 분명히 저 토큰의 가격이 우리는 좀 더 싸다. 챗GPT보다는 네이버의 클로바 X가 더 싸게 과금 정책을 가져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기업에서 네이버를 선택하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AI 시대에 네. 이 시대가 온 거. 맞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작년 11월에 오픈 AI가 챗GPT 3.5 버전을 발표하면서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버전이 3.5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2, 1 다 3 있었다는 있죠. 거잖아요. 오픈 AI만 이슈가 된 게 아니고요. 이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 모델을 잘 만드는 곳은 메타였어요. 네. 페이스북.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인데 메타는 지금도 이 챗GPT의 모델은 우리의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그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죠. 근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오픈 AI는 저렇게 채팅창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글이 보면서 채팅에 대한 영역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바드를 만들어서 지금 빨리 따라간 거고 네이버도 당연히 그래서 클로바 X를 그러니까 만든 이게 거죠. AI가 있는데 네. 채팅형 AI가 그 GPT 3.5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참고로 그 전에도 채팅형 AI였는데 걔네들이 되게 소위 말해 후졌어요. 대답을 잘못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다가 3.5 버전이 나오면서 그게 엄청나게 개선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너무 써도 좋네 되겠다. 이렇게 된 네. 거군요. 그쵸. 근데 메타는 그런 걸 안 했다는 거고. 메타는 그런 쪽으로 간 거라기보다는 메타가 가진 장점은 뭐냐면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요번에 스레드까지 나왔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전 세계 사용자가 40억 명이에요. 인구 절반이네요. 지구 인구. 그렇죠. 그러면 그 40억 명이 쓰는 그 서비스에서 지금 광고가 돌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최적화하는데 지금 더 자기네 노력을 비즈니스에만 썼군요. 메타는 사명에서도 메타버스 쪽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생성형 AI를 붙이는 이런 기술들을 지금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지 어쨌든 몰라요. 오픈 AI가 어쨌든 선수를 쳐서 구글도 뜨거워하면서 뛰어들어서 네. 나온 게 바드잖아요. 네. 바드는 어떤 겁니까? 바드는 구글이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 오픈 AI가 만든 챗 GPT하고 바드는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챗 GPT는 영어로 학습을 했어요. 영어 문서로. 영어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20개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뭐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고 바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그 나라 언어의 문서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런 이미 데이터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네, 구글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어 데이터는 한국어로 학습했다는 거군요. 그러면 그 언어와 그 문화권에 더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더 깊겠네요. 이런 거예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한국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땅이라고 대답해요.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다르게 IP로 얘기해요? 질문을 하잖아요. 일본 땅이라고? 아니요, 그러면 분쟁 지역이라고. 그 일본의 문서에서는 분쟁 지역이 아직 메이저한 네. 의견이군요. 우리나라는 그냥 압도적으로 우리 당연히 땅이다. 한국 땅이다. 그러니까 재밌네. 어찌 보면 그 기본적인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구글이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바드를 쓰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고도화는 챗GPT가 훈련도 더 잘 돼 있고 코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나라 이 AI 기술도 세계 탑5 안에 든다. 이런 네. 뉴스도 봤는데 어떤 브랜드가 앞서가고 있나요? 지금은
8월 24일 날 오픈한 네이버의 클로버 X가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도 줄 서서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질문하는 건 똑같았어요. 그 챗GPT든 바드든 클로버 X든 네. 세바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그걸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그렇죠, 저는. 세바시가 잘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뭐 잘 될 것 같아 이건 안 물어봤지만 그냥 세바시가 뭔지 설명해줘. 네. 그러면 이제 챗GPT나 바드는 설명 못해요. 네이버는 그 클로버 X는 네.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물어봤어요. 제가 책을 냈으니까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은 어떤 책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 챗GPT하고 바드는 대답을 못해요. 아직 그 정보가 안 간 거예요. 없으니까. 클로버 X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인 거예요. 한국의 문서나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최신의 정보는 네이버가 빨라요. 네이버가 글로벌 브랜드들을 제끼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네. 수성을 차지하고 있는 네. 이유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느 언어 모델이 더 정확도가 높냐 뭐 이걸로 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거는 나중에 이제 돈의 싸움이고 학습에 대한 싸움인데 진짜 싸움은 뭐냐면 누가 생태계를 장악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정말 누구에게 예.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네이버의 서비스에 스킬이라는 게 떴어요. 제가 네이버는 이런 얘기를 나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이버 스킬 버튼을 누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네이버가 장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쇼핑이에요. 그렇죠. 네, 쇼핑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셀러와 그 다음에 구매자들을 생성형 AI를 붙여서 아주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예, 그쪽을 만약에 네이버가 본인의 기술로 만들어냈다. 그러면 쇼핑을 안 뺏겨요. 예, 그렇죠. 여행도 가지고 있어요. 네이버에 무슨 여러 가지 뭐 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구글도 기존의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다 붙일 거예요. 오픈 AI는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플러그인이라 그래서 그 서비스를 막 붙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딱 지났을 때 누가 이길 거냐? 그 서비스의 생태계를 가장 크게 장악하고 있는 친구. 그러니까 한국형에서는 네이버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저는 구글이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사실은 구글이 가지고 있던 구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뭐 문서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이. 근데 오픈 AI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오픈 AI는 MS가 붙었어요. 그게 이제 오픈 AI의 결핍을 채워주는 거군요. MS가 거의 13조를 투자를 맞아요. 해가지고 49%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나머지가 지분이 흩어져 있으니까 MS 거예요. 예, 그리고 전체 수익의 70%는 MS한테 가거든요. 예, 이런 구조가 짜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저에다가 데이터를 올렸을 때 챗GPT를 붙이는 예전은 MS가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것도 1등은 아니잖아요. AWS가 1등인데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1등이고. 근데 우리 기업에서 이제는 애저에다 데이터를 올려야지 챗GPT를 폐쇄형으로 탁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예,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애저가 AWS를 이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MS가 가지고 있는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갑자기 구글을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구글의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 93%를 차지하고 있고 빙이라는 거는 2, 3%밖에 안 그렇죠.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삼성하고 저는 애플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우리 휴대폰에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을 써요. 예, 만약에 얘네들이 오픈 AI를 챗GPT를 기본 검색 엔진으로 바꿨다. 예, 그러는 순간 점유율 자체가 몇십 프로가 그냥 MS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의 가장 큰 매출이 뭐예요? 검색, 광고. 이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글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견고하게 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잡냐라고 질문했는데 다 살아남아요. 혼전 상태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무조건 사는 거는요. 엔비디아를 사셔야죠. 그 GPU를 만드는 GPU가 이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GPU라는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이거는 좀 비싸요. 거의 하나의 뭐 게임 GPU는 좀 30만 원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거는 뭐 400만 원에서 2천만 원도 하거든요. 요번에 뭐 네이버도 만드는데 1조가 들었다. 그리고 그럼 이 GPT 하나 돌리는데 얼마어치의 서버가 필요한 거예요? GPU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 1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가 그렇게 들은 거고요. 한국어 학습시키는데. 그러면 해외는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유지 보수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요. 아니 전기 많이 먹겠네. 전기 네, 이거 아주 이거 발열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전기- 탄소 배출 엄청나겠는데 이거. 네. 이 챗GPT를 써야 되고 이게 오래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면에는 아 이거는 오래 못 간다. 이거는 뭐 손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 집단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성형 AI 시대에 좀 그늘을 좀 봐야 할 타이밍인데 네. 지금 뭐 환경 이슈도 있는 거고 네. 전기를 많이 쓰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 문제도 꽤 있을 심각하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거짓말 왜 이렇게 잘하냐, 막 거짓말을 진짜처럼 표정 안 바뀌고 표정이 없구나. 어쨌든 네. 거짓말도 한다, 가짜 뉴스도 있다 그쵸. 이런 문제들 네. 윤리적 문제들이 되게 많이 심각하게 네.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결론은 되게 심플해요. 윤리 문제가. 윤리 문제가 있던 없던 이건 계속 갈 거예요. 음. 예, 어쩔 수 없어요. 인터넷은 윤리 문제가 없나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았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보호 장치들을 만들어서 막았거든요. 챗GPT나 생성형 AI가 지금 갑자기 등장을 하고 거기에 윤리 문제가 동반되니까 문제가 그냥 더 두각돼서 보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그 보호 장치를 인간들은 만들어 갈 거고 만들어야 그거, 된다. 그거 하에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리 문제가 AI 시대로 나가는데 네. 이걸 막는 어떤 것이 될 수는 없고 네. 우린 가긴 가면서 생기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거고 네.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앨런 근데 머스- 되게 심각하지 않아요? 윤리 문제. 보시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구속됐다 저런 사진이 엄청 퍼졌잖아요. 아, 저게 가짜 사진인가요? 가짜죠. 진짜 같다. 그렇죠. 근데 뭐 기소도 됐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런 사진이 퍼지니까 더 믿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냐면 대표님 부모님 음. 얼굴과 목소리와 영상 통화로 그분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올 거예요. 페이크 영상으로 네. 막 보이스 피싱이 이제 막 뭐랄까 비주얼 피싱 이렇게 돼버리는 네, 거구나. 그래서 아들아 나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너무 큰일 나는데 빨리 돈 좀 붙여라. 그걸 어떻게 안 붙여요? 그러네. 페이스타임 같은 화상 통화로 네, 화상으로. 조작된 영상과 네. 음성이 온다. 아, 그건 되게 그렇죠. 진짜 와,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창의적으로? 이미 그런 일들이 아, 그런 벌어지고 일들이 있고요. 있는 거군요. 그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뭐 성적 상품화. 이것도 지금 이미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 보면 SNS에 본인들 사진, 그다음에 영상 다 올려놨잖아요. 그거 학습하면 여러분들의 똑같은 모습을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나를. 예. 거기에다가 이상한 영상을 그래서- 붙여가지고 뿌리고 그러면 얘가 그런 일을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누구를 만들어낼 수도 그러니까 있고. 거짓과 범죄에 우리 자신이 활용될 수도 있다. 맞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뭐 저기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남 얘기 같은데 만약에 나나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진짜 너무나 무서운 건데 우리 SNS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SNS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하지 말아야 될 거야 이래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처벌의 강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뭔가 윤리의식을 높이거나 하면서 가는 거지 멈추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사실은 또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네. 인간사에 또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좋기만 한 거 없고 또 나쁘기만 한 거 없다라는 게 그런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방향은 AI 시대로 갈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린 그 안에 먼저 알고 능동적으로 배우고 또 우리 일에 적용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의 미래 네.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거를 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서야 되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예측하는 하나의 미래의 확실한 모습은 모든 사람들 특히 직장인이라면 뭐 직장에서도 모든 직원들 퍼스널 인공지능 비서가 한 명씩 다 붙을 거예요. 나한테. 네. 오. 제가 어떤 공공기관하고 지금 지자체하고 사업을 하나 하는 게 뭘 하냐면 전세 사기범을 잡으려고 그래요. 아, 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네, 전세 사기 당하면요. 사실은 진짜 막 영끌하고 그다음에 막 몇 년치 다 그렇죠, 모은 거 그렇죠. 다 때려 넣는데 심지어 뭐 자기가 목숨을 끊기까지 하니까. 맞아요. 자살하고 피해자들은. 그다음에 가족 해체되고 맞아요. 난리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지자체 안에 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예를 어떤 들어서 데이터가 있나요? 전세가 위험해지는 경우는 원가 대비 전세가율이 8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위험해요.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5년 미만의 주택들은 사실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보관된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걸 계약할 땐 또 위험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전세 사기범들은 지방세나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게 데이터에 흔적이 남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으면 전세 사기의 위험도를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잖아요. 정량화해서 예. 뭐 빨간 표시할 수도 있고 주황 맞아요. 표시할 수도 있고. 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서울이라 그러면 서울의 전세 건수가 한 달에 몇 개 있겠어요? 뭐 엄청 수천 개? 많- 네. 그래봤자 수천 개에 끝나겠죠. 그러면 수천 개를 지도에다가 쭉 뿌리고 말씀하신 대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해서 맞네. 예, 한 번에 보면 이게 점점 빨개지면 전체적으로 전세 사기가 이게 올라가는 집주인 거잖아요. 신뢰도를 우리가 신용도처럼 만들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대시보드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그걸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봐라. 그러면 안 봐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못 봐요. 너무 바빠가지고. 바빠서.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그 사람들한테 배달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국장님이 계시는데 그 데이터가 아침마다 배달이 와. 그리고 오늘의 전세 사기의 지표가 지금 3% 상승했습니다. 뭐 15% 상승했습니다. 계속 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보시고 조치를 하거든요. 전세를 지금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그 계약자들한테 쏴주려고 그래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계약을 하기 직전에 와, 이 데이터를 보면 아, 이거는 되게 위험한 물건이다라는 것들을 판단이 될 수 그렇지. 있잖아요. 더 조심하겠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진짜 원하는 거는 이런 방송,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전세 사기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안 하겠죠. 자, 오늘의 전세 신뢰 예보 하면서 지금 그렇죠. 목동 지역이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네. 거.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인공지능, 비서가 생기고 나면요.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우리한테 배달이 와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순간에 얘기를 해주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짜장면 하나만 시켜 먹어도 문자가 한 서너 개가 와요.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금 출발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용해 주세요. 맛 평가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오잖아요. 근데 직장에서는 그런 문자가 안 와요. 세바 씨는 혹시 뭐 세바 씨의 뭐 트렌드 같은 거 민감하시잖아요. 트렌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가나요? 아니요. 안 가죠. 내일 꼭 나와 주세요. 그렇죠. 조만간 그런 체계로 기업들이 다 바뀔 거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걸 얼마나 더 잘 세팅을 해서 어떤 사람한테 문자를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심하게 말하면 모든 조직에는 AI 커맨드 센터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이 목적은 조직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통제 관리고 좋게 네. 말하면 일을 더 잘할 수 네, 있게 만들어주는.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건데 끌어올리는. 저는 어떤 걸 믿냐면 집단지성이 모이면 선을 향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말이네요. 집단지성은 선을 향한다. 예, 그러니까 성선설을 믿고 계십니다. 성선설은 안 믿는데 예, 이게 밑단에서 숨어 있을 때는 악을 행하다가도 갑자기 우리 다 모여서 토론을 하면 다 좋은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데이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사용되기 시작하면 점점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AI 시대의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은 내 직업이 없어져 나를 AI가 대체할지도 몰라 이런 거였는데 네.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네요. 네, 내 직업이나 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굉장히 훌륭한 퍼스널 AI 비서가 생긴다. 예, 저를 매일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비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네. 배워야 되고 활용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게 이제 오늘의 맞습니다. 이야기의 답인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인사이트와 그런 노력에 이진영 대표의 저작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영상 보시고 후기 댓글 올려주시면 사인본으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네.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AI 시대에 관련돼서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네. 좀 알아봐 염두에 둬야 될 것을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이진영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고요. 예, 저는 AI 비즈니스 레볼루션의 저자 이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